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남인강에서 영어랑 자소서랑 입시 관련 파트를 맡고 있는 김상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서울에 있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덕원여자고등학교에서 지금 한 12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EBS랑 강남구청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개발원에서도 영어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소서 컨설팅 지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 학습법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모든 교과는 입시랑 떨어뜨려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시가 굉장히 강세죠. 근데 수시는 정시와 어떤 대척점에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수시랑 정시는 대결 구도는 아닙니다. 수시는 그냥 수능 전에 접수를 하는 걸 수시라고 하고 정시는 수능 이후에 접수하는 걸 정시라고 하죠. 수시는 크게 아시다시피 교과랑 학종이랑 논술로 나눠집니다. 정시는 당연히 수능 100%로 나눠지는데 일단 작년도 수능을 보시면 굉장히 왔다 갔다 하죠. 아시다시피 영어는 지금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절대평가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난이도가 동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율제, 수학이라든가 국어 같은 경우 비율제이기 때문에 난이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4% 정도만 오면 1등급을 받고 그 7%까지 되면은 그 등급을 받는 고정된 비율로 가잖아요. 근데 영어는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90점이면 1등급이고 80점이면은 2등급이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왔다 갔다 거리죠. 이러면 안 돼요. 절대평가는요. 꾸준해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영어라고 하는 교과에서 난이도를 이렇게 균일하게 했던 적은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절대평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맹점이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일단은 2년 동안 지금 절대평가가 치러졌어요. 작년도 고3의 어떤 분위기인데요. 빨간색은 평가원에서 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남색 계열은 각 교육청에서 내는 시험인데 교육청이랑 평가원이랑 일단 분위기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교육청이랑 평가원은 출제진이 좀 다릅니다. 물론 중복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평가원에는 교수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평가원 거랑 학력평가랑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공통점이 뭘까요? 뭐 같아요? 일단은 왔다 갔다 해도 결국은 수능이라고 하는 점에 보시면은 2등급과 3등급은 다 상승합니다. 그렇죠? 근데 1등급은 떨어져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영어는 철저하게 정시용 교과는 아닙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수시용 교과로 좀 바뀌었어요. 정시에서도 물론 영어의 파워는 조금 있긴 하지만 수시보다는 적습니다. 근데 수시 같은 경우에 영어 파워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전략 과목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상위권 학생들이 그런데 중상위권 학생들은 영어에서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그러니까 등급을 따지 못하면 다른 교과에서는 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수능에서는 재수생과 N수생이 절대 강세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들어오면 상위권은 거의 다 그 아이들이 먹어요. 먹다 보니까 평상시 재학생들은 학력고사에서는 등급이 2, 3등급 나오다가도 재수생, N수생이 들어오면 다 1등급에서 2등급씩 떨어집니다.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외부 요인을 전혀 받지 않는 교과이기 때문에 2, 3등급 받는 아이들이 이제 목을 메고 해요. 그래서 수능 때 보면 다 오릅니다. 근데 영어 1등급은 떨어지죠. 왜냐하면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은 영어 공부를 안 해요. 자기는 당연히 1등급을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1등급은 상수로 박아놓고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을 공부를 해요. 근데 문제는 난이도가 올라가요. 수능 때는.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떨어집니다. 90점을 못 맞아요. 평상시에 96점 이상을 맞았던 아이들은 1등급 나옵니다. 걔네들은 실력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평상시에 90에서 95 사이를 받는 아이들은 난이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영어가 조금만 어려워지거나 실제 수능장에서 1교시, 2교시에서 망쳐버리면 3등급에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3교시에 영어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서 1등급을 못 받게 되면은 수시 전선에서 굉장히 엄청난 곤란을 겪게 되죠. 작년도 이걸 알려주는 결과가 뭐냐면은 서울대 지균이 3과목 2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학생 수가 수능 최저를 받지 못하고 탈락해버립니다. 다
다 언론들이 다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원인은 영어에서 수능 체제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수능 체제로 가셔야 되는데 이게 작년도 이제 고3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달, 재작년이죠. 이 아이들이 고3이 되기 직전에 본 모의고사에 보면은 1등급이 7% 정도 나와요. 2등급이 11%고 3등급이 14% 정도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3월 달에 본, 고3으로 올라와서 본 성적이 5%, 10%, 13%입니다. 조금씩 떨어지죠. 이러다가 4월 달에는 보통 2, 3등급이 올라요. 왜냐하면 3월 달에 충격을 받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작년에는 조금 올랐어요. 4월 달은. 올랐는데 막상 6월 달에 가보니까 평가원에서 내는 거죠. 떨어집니다. 1등급이. 확 떨어졌어요. 4%까지 떨어집니다. 4%는 상대평가에서 1등급 비율이잖아요. 근데 무려 절대평가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4%가 찍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위권 아이들이 비상이 걸립니다. 영어에서 1등을 받지 못하면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에서 받을 거는 확신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니까 9월 달에 다 오르죠. 1등급, 2등급, 3등급이 다 올라요. 근데 2, 3등급 아이들은 방심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국어, 수학을 받는다고 해서 2등급, 3등급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영어 공부량을 안 줄입니다. 쭉 가요. 근데 1등급 아이들은 이때를 기점으로 확 줄입니다. 영어는 솔직히 그런 게 있잖아요. 영어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은 공부를 조금 안 해도 유지됩니다.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근데 9월 달에 좀 쉬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들이 6월 달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조금 쉬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려웠습니다. 역대급 불순이라고 했어요. 국어도 어려웠고 수학도 만만치 않았고 영어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 3등급은 올랐어요. 이 아이들은 공부량을 안 줄였거든요. 그런데 1등급을 봤더니 거의 반토막 나죠. 이 영어 1등급이 절대평가인데요. 수학보다 낮은 아이들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수학인데. 수포자가 절반인 수학이라고 하는데 그 수학보다 1등급이 떨어졌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영어 학습량을 줄여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정시를 기준으로 보면 맞아요. 정시를 기준으로 보면 영어 학습량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시에서는 영어가 그렇게 비중이 안 커요. 그냥 출발선 역할만 합니다. 영어는. 좀 못 보더라도 다른 아이들보다 한두 발짝 뒤 정도로 가면 돼요. 대신에 그걸 국어랑 수학으로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수시에서는 안 그렇죠. 왜냐하면 영어 1등급과 수학 1등급과 국어 1등급은 똑같아요. 영어 2등급과 국어 2등급과 수학 2등급도 똑같아요. 영어 3등급도 똑같죠. 근데 누적 비율을 보세요. 다 합치면요. 영어 3등급까지 비율이 그 불수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 40%가 나옵니다. 상대평가의 40%는요. 4, 5등급 수준이에요. 즉 다른 교과에서 4, 5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3등급을 받아요. 다른 교과에서 3, 4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영어에서 2등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상위권 아이들이 영어에서 수시 최저 등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영어 공부를 안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엄청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공부를 안 해서 기회를 못 살립니다. 특히 어떤 아이들이 중위권 아래 아이들이 말이죠. 왜 안 할까요? 이렇게 절대평가돼서 자기가 수능 최저가 있는 그 전형에 쓸 수 있는 카드로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은 고3 때 영어를 선택하지 않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어 단어 외우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됐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영어 대화를 하는 거 보면 거의 네이티브 뺨칠 정도로 발음 좋고요. 듣기도 잘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맹점이 있어요. 어려운 글을 못 읽어요. 그리고 단어를 생각보다 정말로 모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요. 뭔가 귀찮은 듯한 공부를 절대 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아실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공부하던 것만큼의 학습량이 절반도 안 되는 학습량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합니다. 중학교 때 엄청 놀아요.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시험을 보니까 학원도 다니고 합니다. 문화 충격을 받죠. 걔네들이. 이렇게까지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손을 놔요. 학원은 다니는데 공부는 안 합니다. 몇몇 아이들 빼고. 고등학교 애들이 그대로 올라와요. 중학교 때는 부담이 없죠. 이시가 없으니까. 특목 자사고 갈 아이들은 열심히 해요. 근데 그쪽을 타깃이 아닌 아이들은 놉니다. 그대로. 놀고 그래도 고등학교 가면 좀 해야 되니까 중3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 하고 올라와요. 하고 올라왔는데 고등학교 학습량은 아시죠? 진짜 많아요. 중학교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2, 3배 정도 많아요. 좀 있으면 고등학교가 이제 1학년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봅니다. 지금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이 엄청난 공부량에 압도되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건데, 근데 1학년 아이들과 2학년 아이들은 공부만 또 해야 되는 세대는 아니죠.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이 교육과정은 수능이랑 절대로 어울리지 없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냥 이 아이들이 교육과정 내에서는 얘기하고 토론하고 과제하고 조사하고 리포트 쓰고 리서치하고 협력활동하고 이게 기본인 교육과정이거든요. 근데 수능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능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1, 2학년들은 재수하면 망합니다. 수능 최저에서 완전히 폭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아이들은 수능이랑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바빠요, 솔직히. 고1, 2 아이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과제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제도 하면서 공부를 하려니까 벅차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고3 때 되면 진짜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수능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능 공부는 고3 때 할 겁니다. 안 되죠, 게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제가 이제 올해 고3이죠. 올해 고3을 제가 3월달 거랑 비교해봤는데 지금 3.3%잖아요. 희한하게 올랐어요. 이 3.3%가 지금 3월달에 고3 본기 6%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7.7이 한 10%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저 3등급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걸 어느 정도 파악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번 주에 모레 4월달 시험을 볼 거거든요. 오를 거예요. 4월달은 3월달부터 거의 대부분 오릅니다. 근데 여기 아이들이 없대요. 내 실력은 4월달 실력이 역시 3월달은 가짜였어. 4월달이 내 실력이야. 그러다가 6월달에 완전히 폭망하죠. 6월달에 재수생 들어오잖아요. 등급이 다 깎입니다. 완전하게 침울해져요. 그리고 7월달에 약간 또 업됩니다. 또 자기 성적인 줄 알죠. 그러다 수능에 결국 망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 아이들은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수능 최저를 위해서는. 특히 2, 3등급은 오르잖아요. 저기까지 오릅니다. 올해도 오를 거예요. 2, 3등급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학습량은 안 줄입니다. 꾸준히 이 등급을 맞추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과목이 5개 틀리면 1등급을 줍니까? 영어밖에 없어요. 10개 틀리는데 2등급 줍니다. 아니 어떤 과목이 10개 틀리는데 2등급을 줘요? 수학 10개 틀려보세요. 수학도 10개 틀리면요 3, 4등급 나옵니다. 국어는요 4, 5등급 나오죠. 탐구는요 거의 저쪽에 있어요. 탐구는 만점 맞이에 1등급 나오니까. 근데 영어는 10개 틀려도 2등급. 15개나 틀려오는데 3등급 나옵니다. 정말 기회의 장이죠. 근데 공부 안 합니다. 진짜 안 해요. 진짜 답답해요. 공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는 기회의 장인데. 물어봤더니 단어 외우기 싫대요. 답이 없는 거죠. 단어를 외워야지 영어를 보는데. 1, 2학년들이 영어 단어 진짜 많이 안 외웁니다. 전년보다 난이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등급이 확 줍니다. 상대평가 1등급 수도 떨어졌고요. 근데 2, 3등급은 그래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확실히 어려웠어요. 전년 수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수학, 국어 수학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국어 수학 1등급을 받는 학생들보다 많아요. 2등급도 많고 3등급은 무려 3만 명이나 많습니다. 2등급 4만 명이나 많고 무려 1, 2, 3등급에 다 합친 것보다 몇 명이 많아요? 거의 8만 명 정도가 많습니다. 8만 명 정도의 아이가 기회의 장을 더 얻는 거예요. 어디에서? 수능 최저에서. 영어는 수능 최저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고3, 여기 고3 학부모님 계신가요? 잠깐, 좀 계시네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자, EBS 연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연계된다고 하잖아요. 70%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으시면 안 돼요. 70% 아닙니다. 70%가요. 단어 하나만 나와도 소재만 비슷하고 소재 다 비슷한데 경제, 문화, 사회 다 이 소재잖아요. 이 소재만 비슷해도 연계라고 쳐요. 다 버려야죠. 그럼 진짜 우리에게 연계라는 건 뭐냐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영어는 똑같이 나와요. 몇 개가? 7개가. EBS 전체 지문이 700개입니다. 700개에서 7개 맞추려고 EBS를 달달달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장 갔는데 내가 본 지문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를 공부하는 고3들은 일단 물론 기본 베이스는 EBS 교재가 맞아요. 하지만 자기가 1등급,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 교재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비연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EBS 체감 역량이 굉장히 떨어지죠. 특히 지금 고1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은 직접 간접 연계 70%예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간접 연계 위주 50%입니다. 간접 연계는 비연계라고 말씀드렸어요. 1학년은 EBS 영향력이 완전히 떨어질 겁니다. 굉장히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자, 중하위권은 당연히 지금은 EBS 위주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다른 교재를 볼 여력이 없습니다. EBS 단어 외우기도 힘들어요.
충분히 EBS 위주로 가셔야 되고요. 대신에 상위권, 인서울권을 좀 목표로 해서 수능 최저를 좀 영어로 맞추겠다 싶은 아이들은 EBS 플러스에서 비연계 교재 한 권에서 두 권 정도는 풀어줘야 맞는데 실상 이제 현실을 보면은 EBS 연계 교재가 4개거든요. 4개를 못 보고 수험장에 드러나는 학생들이 50% 이상이 넘습니다. 어렵거든요. 제가 1학년 때, 2학년 때 못 보던 어휘들이 막 나와요. 왜냐하면 1학년 때, 2학년 때 영어는 원서 그대로 안 냅니다. 쉽게 바꿔서 내요. 근데 고3 영어에 나오는 지문은요, 원서랑 똑같습니다. 수능 출제 원식이에요. 원서랑 똑같이 내요. 외국인들이 보는 원서랑 똑같은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단어 수준이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쉬운 거는 다 맞고 가셔야 됩니다. 항상 얘기해요. 제발 쉬운 것부터 풀어라. 빈칸 문제 나오면 넘기고, 어법 넘기고, 어휘 넘기고, 순서 문제 넘기고, 문장 넘겨라. 그리고 나머지 쉬운 것부터 풀어라. 쉬운 것부터 풀어야지. 어차피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봤자 똑같이 틀리는 겁니다. 찍어서 틀리나, 풀어서 틀리나. 기왕이면 찍어서 틀려야죠. 그렇죠? 그 아까운 시간 쉬운 것부터 다 풀고, 장문 독해 엄청 쉽거든요. 근데 틀려요. 시간 모자라서 찍고 틀립니다. 쉬운 거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어려운 거 풀어야죠. 그래야지 쉬운 거에서 여러분들이 감점을 안 당합니다. 이게 정시예요. 정시 영어입니다. 점수차가 적죠. 서울대는 무려 1등급과 9등급 차이가 5점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정시 때 영어를 애들이 공부를 안 하죠. 그래서 정시를 목표로 하는 많은 아이들은 영어는 뒤로 밀립니다. 왜? 3등급 맞아도 가요. 이 아이들은 국어 수학 잘하면은. 그러니까 영어 순위가 밀려요. 하지만 수시가 목표인 아이들은 당연히 해줘야죠. 왜? 영어는 최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평가니까. 충분히 1등급, 2등급, 3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인서울권의 인문계가 합 5예요. 2개 합. 이공계가 합 5고 인문계는 합 3이다. 영어 1등급 맞으면 나머지 3등급 맞으면 되잖아요. 이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근데 절대평가 영어에서 1, 2등급 못 맞으면은 그 어려운 수학과 과학과 탐구에서 1, 2등급 맞아야 돼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대평가 체제이기 때문에 재수생들 못 이겨요. 영어를 무조건 여러분 수능 최저 전력 과목으로 삼아야 돼요. 하지만 정시에서는 정시가 자기가 목표다. 그런 아이들 있겠죠. 그런 아이들 영어는 당연히 후순위로 밀어줘야 돼요. 국어랑 수학에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수시가 목표이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 1, 2등급은 따는 게 맞습니다. 상위권은 EBS 플러스 비연계 위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고1, 2는 다릅니다. 고3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어에서는 수능 최저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탄탄하게 기본을 다져야 됩니다. 듣기는 굉장히 쉬워요. 아이들이 듣기 생각보다 못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듣기는 정말로 쉽게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30분씩만 연습하더라도 15개 이상 맞출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휘가 문제입니다. 어휘를 꾸준히 외우셔야 돼요. 지금 1학년 가운데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많죠. 학원에서 보통 스킬을 많이 가르쳐주는데 스킬부터 배우면 망합니다. 이 아이들이 스킬로 푸는 문제 맞추는 재미에 빠지기 때문에 정확한 독해를 하진 않아요. 답 맞추는 데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아이들이 고2, 고3 가면 벽에 부딪히죠. 스킬이 안 통하거든요. 왜냐하면 읽어야 되는데 못 읽잖아요. 단어를 못 외우니까. 그래서 1, 2학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독해 위주로 가셔야 돼요. 문제풀이 위주가 아니라 자기가 완벽하게 해석을 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완벽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서에 있는 해석이 아니라 자기가 100% 이해할 정도만 되면 됩니다. 문항력 전략은 제가 좀 패스할게요. 요거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쉬운 거 위주로 맞춰야 된다. 여기 있는 건 기본적으로 다 맞아야 돼요. 이거부터 푸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거를 풀어야지 1등급을 가는데 1등급도 5개만 틀리면 돼요. 여유가 있죠. 자, 보통 같은 경우에 이제 제목 문제인데 제목은 이제 1, 2학년하고 학력평가랑 좀 다릅니다. 이 제목은 평가원의 기준이 좀 달라요. 평가원에서 내는 제목 문제는 좀 어렵게 냅니다. 근데 고3임에도 불구하고 학력평가는 굉장히 쉽게 내요. 그래서 이제 평가원 문제 갔는데 제목 문제 틀린 아이들은 적응이 안 되는 아이들입니다. 제목은 쉽거든요. 학력평가 문제 하더라도. 근데 평가는 좀 어렵게 내요. 약간 추상적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해요, 아이들이.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독해를 연습한 친구들은 맞춥니다. 왜냐하면 기본 실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문제의 빈칸 추론이죠.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이거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뭐부터 맞춰야 돼요? 쉬운 거부터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 당연히 1등급인 학생들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도 안 풀리는 건 패스하면 돼요. 왜 안 풀리는 거 잡고 있습니까? 절대평가인데. 과감하게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감하게 포기를 할 줄 아는 아이가 자기가 목표로 했던 등급을 맞을 수 있어. 왜냐하면 뒤에 쉬운 거 맞추면 되잖아요.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상대평가랑 맞춰야 됩니다. 근데 절대평가기 때문에 과감하게 패스하셔야 돼요. 자, 특히 이제 조심할 거는 소거법 쓰시면 됩니다. 맞는 걸 찾지 말고 틀린 걸 배제하는 방법으로 가면 쉬워져요. 한국의 특성입니다. 부정적인 걸 잘 집어내거든요. 그 다음에 빈칸 앞에 부정어가 있으면 부정어까지 선택지에 넣어서 고민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정반대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문장 넣기인데 이것도 진짜 어려워. 이거는 거의 국어 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 문제 아니에요. 뭐 연결어도 있고 대명사 파트도 있긴 한데 연결어랑 대명사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쉽죠. 문장 넣기가. 문장 넣기가 어려운 이유는 힌트가 안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순수하게 국어로 풀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거는 영어를 못하거나 언어가 좀 약한 친구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해설서로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건 국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도 굉장히 잘해야지만 영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패스하면 돼요. 굳이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순서 문제죠. 순서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아이들이 어려워하죠. 국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만 넘기면 거의 다 맞춰요. 그리고 전략적인 문제로 갑니다.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B와 C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거든요. 그리고 두 개의 문장만 풀면은 바로 답이 나와요. 나머지 두 개 풀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영어 공부법인데 제가 좀 급합니다. 좀 뒤에 많이 남아서. 단어는 제가 좀 많이 알려드릴게요. 단어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1학년. 특히 1학년은 자습 시간 때는 절대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습 시간 때 외운 영어는 100개 외워봤자 그 다음날 다 까먹어요. 자습 시간에는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영어 독해 공부하셔야 돼요. 영어 단어는 철저하게 버리는 시간 때 외우셔야 돼요. 갔다 왔다 하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한꺼번에 10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한 번에 2개, 3개만 외우면 됩니다. 대신에 외운 거를 자기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매번 확인해 주면 돼요. 확인이 정말로 최고의 방법입니다. 쓰면서 외운 건, 들으면서 외운 건, 처음 외우는 건 다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매일매일 그날 외웠던 건 자기 전에 확인해 주시고 그 전날 확인해 주시고 확인하는 건 정말 금방 걸리거든요.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안 봅니다. 새로운 단어 외워요. 다 까먹어요. 그리고 포스트잇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학교에서 쓰는 방법인데 여기 3개인데 보통 5개 들어갑니다. 월요일날 앞에 포스트잇 붙여서 5개만 써놔요. 단어를요. 근데 외우진 않아도 돼요. 저절로 외워집니다. 매일 책상에 붙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수백 번 봐요. 수백 번 보는데 5개 외우죠. 왜? 우리는 철저히 외우는 게 아니니까. 화요일입니다. 2번째 거 붙여요. 앞에 거는 어제도 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월화수목금을 붙이면 한 일주일에 한 해에 5개씩이니까 25개 외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매니들 걸 떼서 버리면 돼요. 새로운 단어를 붙이면 되죠. 그러면은 한 달만 하더라도 100개 정도의 단어가 정말로 이 쓰는 시간만 투자하면 외워집니다. 근데 잘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 첫 번째 있던 포스트잇이 점점 말리기 시작합니다. 더러워지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 그 자리는 급식 시간표가 자리 잡기 시작을 해요. 이거 사용하시면은 정말로 1년이면 진짜 수백 단어 단위를요. 정말로 시간 하나도 안 들이고 외우게 돼요. 매일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듣기 공부를 매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되고 안 들리는 부분만 스크립트 보면서 나중에 따라 읽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법 공부는 여러분들이 수능용 문법 공부는 안 하셔도 돼요. 한 문제 나오잖아요.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 많은 수많은 문법을 공부한다? 전략적으로 맞지는 않죠. 대신에 문법 공부는 뭘 위한 겁니까? 내신용 공부입니다. 내신은 최소한 문법 문제가 30% 이상 나와요. 어떤 경우에는 50%까지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문법을 포기하는 순간 이 아이는 영어 내신이 절대로 3등급 이내로 못 들어옵니다. 영어가 수능은 약하지만 내신에서는 3대장이죠. 국어, 수학, 영어 3대장인데 내신에서는 정시에서는 이제 거의 저 신학급이에요. 영어는. 수시에서만 그나마 좀 올라간 거지. 자, 문법은 당연히 내신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중학교 책 보셔도 돼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 수준에 맞는 걸 골라가지고 한번 훑어보신 다음에 그럼 전체적인 맵이 그려지죠. 그 다음부터 이제 제일 짧은 영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제일 짧은 거. 10강짜리, 15분짜리.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적이 올라요. 근데 항상 아이들이 착각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막 어려운 거 듣습니다. 막 50강, 60강짜리. 못 들어요. 이거 60강 어떻게 듣습니까? 10강 듣다가 포기하는데. 그래서 무조건 영어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최대한 얇은서 중학교 영어 강좌도 괜찮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문법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부터 50강, 60강짜리 들어야 돼요.
요 절차만 따라주시면은 문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요즘 쫓아내게 되진 않거든요. 나오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죠. 어법 공부는 최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반을 다진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 내신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답 노트 만드는 법인데 많이 알 겁니다. 틀린 거 쓰고 옆에 해설 쓰고 대신에 주말에는 계속 반복 학습해주면 돼요. 이거는 그대로 독해 공부에도 적용이 됩니다. 독해 공부는 문제 풀다가 해석이 안 되면 무조건 밑줄 쳐야 돼요. 학생들이요. 밑줄 치고 그것만 이렇게 모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공책에다가. 그래서 주말이 되면은 요 부분만 가지고 독해 공부를 합니다. 이걸 수십 번 봐야 돼요. 수십 번 보면은 어느 순간 굉장히 못했던 독해잖아요. 여기 자기의 강점은 남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는 반대로 가면 돼요.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보는 걸 하면 됩니다. 아, 참고로 이제 중간고사 시작이 되죠. 중학교는 영어 본문 외울 수 있었어요. 다 암기로 풉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는 본문 외우지 마세요. 못 외웁니다. 기본 지문이 개수가 100개예요. 중학교 시험에서. 못해도 50개 나옵니다. 50개 지문 어떻게 외워요, 지금요? 10개 외우기도 힘든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로 고등학교 내신 본문을 외우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 번 보고 한글 해설 있죠. 한글 해석을 보고 영어로 바꾸는 걸 연습하라고 하세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소수형이 대부분 영작이잖아요. 외워서는 안 나와요. 다 까먹기 때문에 아이들이. 근데 한글 가지고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충분한 아이들은 굉장히 잘 맞춥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외우는 것보다 시간도 절약돼요. 그리고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절대 본문 외우시면 안 돼요. 못 외웁니다. 실제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아까 스킬 하지 말라 그랬고요. 이런 걸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고1이들은요. 차트 그리고 흐름도 그리고 주제문 찾고 국어 공부하듯이 영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된 아이들은 나중에 고3 올라가서 굉장히 쉽게 가요. 아무리 소재가 어렵고 독해가 어려워도 흐름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고 문제 스킬로만 푸는 아이들은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해석을 봤는데 해석이 더 어려워요. 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국어 공부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듯이 1학년 때 습관을 가지면 굉장히 영어 시험 3학년 때 가면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국어랑 수학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자, 학생부 영어 세특기입니다. 이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단원 관련 주제 발표, 발표 시 열정과 창의성, 진로와 관련해서 이거는 영어뿐만 그런 건 아니죠. 모든 교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이거를 상위권 아이들만 했습니다. 상위권 아이들만 했어요. 왜냐하면 수업 자체가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강의제 수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아이들만 이런 내용이 되게 적혔어요. 근데 1, 2학년은 다르죠. 1, 2학년은 기본 다 주제 발표가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상위권 아이들한테만 적혔었던 주제 발표 내용이 지금은 거의 모든 아이들의 생기부에 적혀요. 모든 교과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학생부의 질적 평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학생부가 정말로 균등해지고 있어요, 지금요. 맨날 학생부가 학교 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정말로 많이 좁혀졌습니다. 학교가 격차가요. 제가 많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입시 강의를 하고 학생부를 보는데 정말 매년 볼 때마다 학생부 격차가 줄어드는 게 보여요. 특히 지금 1학년, 2학년들은 교육과정이 바뀌었죠. 수업 자체가 발표, 프로젝트, 과제 이거예요. 이것만 하니까 교과 습득이 다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과 습득이 적히는 거죠. 주제 발표 활동에서 인공지능과 심리학의 관계를 주제로 인간의 고유 영역인 감성 분야까지 진출한 AI 현황과 그 예시를 영어로 학습하고 배웠다. 이거 저희 학교 3등급짜리 학생부입니다. 저 다 이렇게 다 써줘요. 다 틀립니다. 아이들 학생부가요. 다 관찰하고 쓰기 때문에. 귀여운 캐릭터를 사용하여 어려운 어휘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학생을 보였다. 이거 몇 등급짜리 학생부일 것 같아요? 저희 학교 6등급짜리 학생부입니다. 미술 쪽으로 가는 아이들. 자, 그 다음에 이거 안 눌러지네요. 요런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잘 쓰는 아이들이죠. 한 상위권 아이고 요거 같은 경우 딱 보시면 아시겠죠? 미술 쪽에 관심이 많은 아이. 7등급 받는 아이일 거예요. 7등급 받는 아이들 요즘 세특이 나옵니다. 정말 차별을 해야 돼요, 아이들. 정말 적극적으로 먼저 해야지 이루어지는데 원서 같은 경우도 많이 읽고 발표하죠. 근데 원서를 읽을 때는 다른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독서, 원서 똑같습니다. 자기가 책을 읽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책을 읽는 이유가 진로 때문인지, 교과에 대한 호기심 때문인지, 아니면 하다못해 학교 숙제인지. 그런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답이 나오겠죠. 내가 교과에서 뭔가 궁금한 게 생겨서 읽었으면 책을 통해서 호기심 풀 거 아닙니까?
학교 숙제였으면 학교 숙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책을 읽어도 뭔가 호기심이 생기던가 안 생기면 그냥 중간에 때려치겠죠. 아니면은 원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세특기 쓰려고 하는 건데 일단 모든 독서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독서가 끝나고 끝나면 안 돼요. 이유를 찾은 걸 가지고 다른 후속 활동을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독서는 단일 활동으로 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브릿지로 가야 됩니다. 연계 활동으로. 그래서 독서 활동이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후속 활동이 들어가야 돼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든 주제 연구 학습을 하든 새로운 활동을 하든 동아리 토론을 하든 이게 이어지지 않는 독서는 그냥 다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원서도 이렇게 똑같이 쓰시면 되죠. 근데 주로 보통 원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나라 독서라고 좀 달라요. 보통 영어 능력 신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요 원서 탑 10을 많이 읽습니다.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근데 굳이 10개를 다 안 읽으셔도 돼요. 자기가 필요한 거 읽으시면 됩니다. 굳이 영어 독서 항목에 원서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영미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읽어도 돼요. 충분히 그것만 해도 아이들은 영어 독서 활동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자 심호흡사 굉장히 좋아요. 자기의 진로랑 연결되잖아요. 이 시사 이슈도 되고 영자 신문을 필사해서 요약을 해서 수업생에 발표한다던가 하면 게시판에 붙이면 되죠. 충분히 이러면은 영어 교과 습득에 새로운 면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영어 전공 영어 강의 듣고 발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독서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영어 강의와 관련된 내용 교과 습득에 적히겠죠. 대신에 모든 교과 습득은 이게 교사랑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계획 단계부터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고 중간중간 얘기하고 마지막에 보고서 발표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요즘 교과 습득이 적힙니다. 마지막에 아무런 얘기 안 하다가 결과서만 딱 주잖아요. 안 써줍니다. 요 선생님들이요. 얘가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잖아요. 무조건 조그만 활동이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학종입니다. 이제 결과로 싸우는 싸움은 아니에요.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과정과 처음 계획 단계도 굉장히 좋아야 돼요. 거기에 기반은 소통입니다. 자, 학생부 기본 수업이죠. 수업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셔야 되고 번역기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 영어 번역기 쓴다라고 전제로 하고 가요. 가기 때문에 번역기가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국어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번역기 돌리면 되게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왜 이상하게 나오는 줄 아세요? 국어를 못해서 그래요. 영어는 주어와 동사가 명확한 거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냥 하더라도 바꾸려면 최소한 주어와 동사가 일치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이걸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써요. 외투는 남색만 허용됩니다. 여기서 주어는 외투는이잖아요. 외투가 허용하진 않죠. 외투는 남색만 입어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말에서는. 근데 입는 건 누가 입어야 돼요? 사람이 입죠. 근데 이걸 번역기 돌리면 외투가 남색을 입게 돼버려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죠. 우리는 남색으로 된 외투만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바꿔줍니다. 근데 보통 영장 과제가 많잖아요. 번역기는 100% 쓰는데 제발 번역기 돌리기 전에 우리말로 한번 돌리고 나서 써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영어로 된 거를 다시 번역기 돌려서 우리말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어색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죠. 이게 이제 지금 21세기에서 영어를 하는 방법입니다. 새롭게 맨 땅에 헤딩으로 영장문 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이런 것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기계 잘 다루셔야 됩니다. 아이들. 자, 굉장히 제가 빠르게 영어 학습법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영어 학습법은 좀 달라졌습니다. 수능과 수시에 대한 전략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막 넘겼잖아요. 이게 강남 인강에도 이제 촬영해서 올리시거든요.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 제가 강남 인간에 입시 강좌도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변화하는 입시를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이제 이문호 선생님께서 수학 강좌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